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인적교류, 경제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데 삼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4일 자정 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로켓 잔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곳도 지정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손님이 흉기를 휘둘러 마트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가해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음주병 손이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까지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오늘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삼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는 삼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상회의가 끝난 뒤 삼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4일 자정 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여드레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통보는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늘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이 열렸는데요. 먼저 한중 양자회담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고 리창 총리는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언급됐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며 러시아와 군사 협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첫 정상회담이었는데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현안을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어디까지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한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두 차례 양자회담을 통해 중국과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제 분야 성과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지금 13년째 중단되어 있는데요.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에까지 특히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하고 이로써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한일 자원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가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에는 차질 없는 대입 시행 준비를, 복지부에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 직접 보시죠.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음주병 소지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직접적 음주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등을 활용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수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한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은폐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적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부터 6월 4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북한이 오늘 새벽부터 다음 달 4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으로 한반도 서쪽 2곳과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곳을 북한이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기간 세계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며 선박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3기를 더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의 통보는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져 더 관심을 끄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늘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통보에 대해 한미일 당국자들은 전화 협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북한의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각 정상의 메시지에서 추가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어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데 이어 오늘은 한일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네, 인적 교류, 경제 통상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지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이틀째를 맞는 일본과 중국 정상은 오늘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만납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 교류와 기후 변화 대응, 경제 통상과 보건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협력 등입니다. 이런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안보 현안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다른 미사일 도발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3국 정상 사이에 관련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외신 보도처럼 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선 8차례 공동선언에서 한두 차례 빼고는 북한 문제를 기술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강도로 기술할 수 있을지는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2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국회 의무를 저버리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이 골든타임, 이걸 놓치지 않고 21대 국회가 그동안 힘들게 합의를 해온 이것을 국민들에게 마지막 연금 모수개혁의 선물을 드려서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 좀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27일 날 할 수도 있고 또 29일 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음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과제로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타협이 이뤄지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김 의장이 합의를 주문한 연금개혁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이 밖에 야당이 요구해온 쟁점 법안 상정 여부가 논의될 걸로 보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견이 좁혀질진 미지수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쟁점 법안과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주말에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공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만남을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장외 집회에 이어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이 내세운 특검 거부 논리는 모두 허위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회가 강력히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방향을 바꿨다면 그 경로는 죄라며 여당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더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지도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또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로할 수 있는 거라며 이른바 VIP 경로서를 엄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함부로 참칭하지 마십시오. 정쟁 유발, 국정 혼란이 절대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법 외에도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온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한 5선의 서병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서 의원 임명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 서 의원은 과거 당 사무총장과 부산시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암 종류를 나눌 때 갑상샘 암이나 피부암 등은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위암, 대장암 같은 일반 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사암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일반 암으로 전이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보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병석 씨는 지난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당시 확인 결과 갑상샘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후였습니다. 박 씨는 10여 년 전 텔레마케팅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상태. 보험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갑상샘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돼 보험금 1,400만 원을, 림프절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이 전이됐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1,4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상샘 암에서 시작한 만큼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이라는 겁니다.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한 3주 정도 있다가 연락 오기를 자기네는 줄 수가 없으니 일반암으로 줄 수가 없으니 소송을 할 테니 법적 대응을 해라. 그게 답니다. 박 씨는 발생 부위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 즉 유사암이 일반암으로 퍼질 경우 처음 발병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녹취를 살펴봐도 상담사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비암 상피낭 경계성 경향은 7천만 원에 20% 1,400만 원 보장돼 주시고요. 보험사는 이후 박 씨에게 채무가 없다며 수백 장에 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전이된 암은 일반암이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에 불과하고 사전에 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 유사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와 반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도 적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2021년 이후 유사한 다른 분쟁에서는 다수의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역시 이에 따른 업무 처리로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180도 다르다 보니 유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 회복에 힘겨운 암 환자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와 함께 기나긴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약관을 다 위반해가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렇게 개인한테, 그것도 환자한테 꼭 그래야만 했는지, 그게 제가 아쉽죠. YTN 홍석입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포함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모두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강한 비로 불어난 하천에 고등학생이 휩쓸려 실종됐다가 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광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이 부서진 버스 세대가 고속도로에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옆 차선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버스 등 차량 6대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버스 승객 2명이 크게 다치고 2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논산의 강경천에서 고등학생 2명이 1.8m 깊이 하천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사고 직후 스스로 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실종됐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한 비로 수위가 오르고 물살도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하천에 뛰어내렸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제 경남 창녕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은 31시간 만인 어제 저녁 7시 반쯤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압축 폐지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이 길어졌다며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1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낮 인천 하객동 거리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근을 지나다 범행을 목격한 관할경찰서 형사들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인천에서 도로를 달리던 SUV와 택시가 충돌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횡성에서는 마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인천 부평동 한 도로에서 SUV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 승객인 50대 여성이 숨지고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앞에 잔뜩 쌓인 폐지 더미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경남 창녕군 대한면의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건 25일 낮 12시 20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헬기, 굴착기 등 장비가 총동원됐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압축된 폐지 더미에 번진 불길이 좀처럼 꺼지지 않아 진화 작업은 만 하루를 훌쩍 넘기고도 계속됐습니다. 손을 다친 남성이 마트 입구에 앉아 있고 경찰관이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밤사이 비가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스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밤사이에 비가 그쳤다고요? 네,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날씨 변화가 참 심한데요.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 대전은 14.9도, 대구는 1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 대전도 23도, 광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 어제는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휴일인 어제는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고 하늘도 점차 개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남은 한 주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찬 공기의 영향으로 모레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인 만큼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니까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9차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오늘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삼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의 결과는 삼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삼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리창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모두 발언 연이어서 함께 보시죠. 저는 한중 양국이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我特别想说的是我们都坚持相互尊重，通过平等对话、真诚沟通，不断地深化友好互信。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며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히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また、国際社会が歴史的な転換点にある中、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維持強化し、そし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にも、日韓両国の連携を一層緊密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本日はこうした点についても意見を交換することができればと願っております。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의미가 더욱 크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이 매년 만나서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때 멸종 위기였지만 삼국이 힘을 합쳐 보호해서 이 삼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따오기라는 새를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다시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으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일단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은 안 된다며 22대 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나머지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일단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의 수치라도 먼저 매듭 짓자는 건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접점을 찾은 만큼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앞서 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산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애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따로 갈 수는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개혁을 하느니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특히 야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방안을 내놓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44% 안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이 합의가 잘 되면은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권부 얘기인데 그걸 마치 모수개혁만 해도 44%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대통령실 역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까지 공식화했지만 여당의 완고한 22대 논의 주장이 유지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여전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증원됐다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에도 비상의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였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엔 임금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엄단 의지만 강조할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은 이달 초 박영우 대유 위니아 회장을 임금 114억 원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혐의와 합치면 박 회장의 임금 체불액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려나와 변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R&D 부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사옥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이 지난해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분기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4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연간 임금 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임금 체불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받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을 다짐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한 겁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 관련 민생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임금 체불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이 담긴 임금 체불 방지 법안은 정쟁 속에 소관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될 상황이라 당분간 뚜렷한 대책 마련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병 손이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며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구속영장 발부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호중 씨.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쏟아진 질문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에 집중됐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셨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요?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예고는 됐지만 주어진 구속 수사 기한은 열흘로 이제 일주일가량 뒤엔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은 남은 기간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고 뒤늦게 실토했어도 사고 당일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속영장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김 씨를 구속한 사유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로 입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 그게 거짓말로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조건 그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식당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미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주도해 도망간 건지도 남은 수사 쟁점입니다.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것도 매니저에게 거짓으로 자수하라고 한 것도 소속사 차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를 검찰에 넘기기까지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김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정황이 아닌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이 점검에 착수합니다. 4개 검사국이 투입되며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 등 지난 3월과 4월 부동산 PF 취급이 가장 많았던 7개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대표 기업 선발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10개 기업이 선정됐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곳씩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오늘 오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 본드 지급 보증 업무 협약식을 엽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담보부 채권인 커버드 본드는 정부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은행채와 비교해서 발행기관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2020년 이후 사장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세종에서 청년 인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는 일자리 경험 확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선구제 후 회수를 제외하되 대신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 또는 간소화해서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 주택이 단 한 건에 그칠 정도로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어서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매매가가 높은 대장 아파트 가격이 석 달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0.4%가 오르며 3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장 아파트 50곳의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된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지난 1, 2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3월 이후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추세입니다. 식자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이른바 짠물 소비가 등장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덩어리 고기를 사거나 채소와 과일을 냉동 제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덩어리 고기 판매대 앞에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 잘라져 있는 거는 가격도 워낙 부담도 되고 지금 물가도 비싸니까 제가 직접 썰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남은 거는 뭐 냉장고에 넣어도 되니까. 직접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단위당 가격이 일반 상품보다 싸다는 장점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로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고기보다 덩어리 고기를 살 경우 가격이 13% 더 저렴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22개 점포의 덩어리 고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냉동 제품이 인기입니다. 같은 기간 블루베리와 딸기 등 냉동 과일과 대파 등 냉동 채소 매출은 한 해 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생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먹는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요즘은 아예 냉동을 제가 사서 먹여요. 고물가에 식자재 부담을 줄이려 창고형 할인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점포 매출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은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이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국내산 대신 수입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창고용 할인점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입과의 매출은 약 40% 상승했고 또한 수입 돼지고기 매출 또한 25%가량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고물가에 소득은 줄고 밥상 지출은 늘어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식비를 아끼려는 짠물 소비 경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신선하지 않은 어패류를 날로 먹었을 때 많이 걸리는데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급작스럽게 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색이 변하는 모습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던 70대 여성 A씨.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사 결과 A씨는 비브리오 폐혈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건강한 사람이 걸렸을 때 구토나 설사를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간 질환자나 당뇨병 환자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A씨처럼 하루 이틀 사이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사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진 사람은 한 해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지고 장기 부전이 오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균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갔을 때 잘 증식됩니다. 이 때문에 날이 따뜻해졌을 때 해산물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었다가는 감염되기 쉽습니다. 또 피부에 상처가 난 상태로 균에 오염된 바다에 들어갔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회나 덜 익힌 해산물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패류를 보관할 때 5도 이하의 저온으로 보관하고 조리할 땐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제기하는 휴전설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러시아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이어 동부로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주희의 기자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군의 공습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인쇄소. 잔해더미 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평화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많은 나라의 참여를 끌어내려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We do not want the UN Charter to be burned down just like these books. And I hope you don't want to either. Please show your leadership in advancing the peace.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휴전설을 두고선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 많이 봐왔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경 인근에 병력을 집결시키며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들어 하르키우 지역에서 지상전을 이어가는 러시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점령지를 넓히는 모습입니다. 루안스크와 가까운 베르스토우를 장악했다고 밝혔고 도네츠크주의 러시아 점령지 인근에서도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건 결국 우크라이나 병력을 더 분산시키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중남부의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에서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중부 미시시피와 오하이오, 테네시강 밸리 등 일대에서 미국인 1억 1천만여 명이 강풍과 우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중동의 최대 난제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영속적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새 내각의 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호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최근 중국군이 이틀간 벌인 대규모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 중국과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어제 중국군 훈련에 관해 언론의 질문을 받고 중국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파악과 이해, 양해, 화해를 증진하고 호혜를 창조해 평화 공존의 입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몹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억류하고 있던 수감자 113명을 수도 사나에서 석방했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적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사나에서 정기적으로 방문 지원하던 수감자들이 석방된 것으로 그동안 간절히 재회를 기다려온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프랑스 국가 원수로는 24년 만에 독일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만나 프랑스와 독일 관계는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콘텐츠와 훌륭한 스토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오징어 게임을 들었습니다. 서렌도스 CEO는 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전에 볼 방법도 없었거나 알지도 못했던 한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스토리를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작품 바로 옆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이르면 오는 2026 대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F1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유치단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나코를 방문해서 실제 대회를 살펴보고 운영그룹의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현지에서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포뮬러1 대회를 192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모나코. 국민 인구는 3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대회 기간 전후로는 10배가 넘는 관광객이 몰립니다. 지중해에는 호화 요트와 유람선이 즐비하고 호텔은 물론이고 아파트까지 사람이 넘쳐납니다. 숙박비가 대회 기간 수십 배가 뛸 정도로 특수를 누립니다. Well, I've seen it in Mexico several times, but in Monaco it's the first time, so I'm enjoying it big time. This is a very different circuit, and it's amazing to see it here because 인천시는 F1 대회 유치를 통해 인천을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대회 기간 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나코 대회까지 직접 찾았습니다. 특히 모나코 대회는 인천시가 구상하는 도심 도로를 이용한 경기 방식인 만큼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운영그룹의 회장과 대표는 물론 실무그룹까지 만나 협의한 데 이어 경기장 디자인 업체인 도로모사와 실무협의서도 체결했습니다.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F1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까지 MOU와 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운영그룹이 요구한 과제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소음과 환경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총리와 왕실이 주도하는 태국과 대통령이 나선 필리핀, 이미 경기장을 갖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 나라 간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F1 운영그룹이 이곳 모나코와 같은 도심 속 경기 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인천으로서도 유치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모나코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수원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이고 역세권 내 노후 지역은 고밀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 된 연립주택입니다. 곳곳이 칠이 벗겨져 있고 벽은 기다랗게 금이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그냥 여름에는 덥고 비가 새가지고 항상 걱정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원시 전체 주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저층 노후주택 비중은 62%.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엔 노후주택이 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대대적인 도심 재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져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노후 아파트가 많은 영통이나 매탄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택지 개발지구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내 노후 지역은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500m 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고 더 가까운 200m 초역세권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상향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정비 사업에 의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빛 안심 전세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